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한국에 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누구인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요, 개개인 또 이 디자인이라는 것 서로 연계가 되어야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난 도시입니다. 또 제가 태어난 순간이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전쟁 때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던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한국 전쟁을 겪었던 서울에 사시는 많은 분들 전쟁이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아시아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사실 아시아 식민지 시대였고요. 또 제가 사실 아시아에서 일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많은 영향도 받았습니다. 제가 건축가가 되기 전에는요, 저는 영화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또 저는 필름 아카데미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또 영화 제작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도 하고 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 좀 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1968년 5월 특별한 시위가 있었던 때입니다. 제가 살았던 세대는요, 사실 어떤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또 시위를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물론 우리 업무 자체가 항상 권력에 대해 투쟁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다시 또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뉴욕으로 건너가서 거대 도시를 연구했고요. 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또 관계 뉴욕도 집필했고요. 또 저희 사무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OMA인데요. OMA는 오피스 포 메트로폴리탄 아키텍처라고 런던에 있는 건축 사무소이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AMO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OMA는 실질적인 건축 건물들을 다루고요. AMO는요, 사고나 혹은 가상의 세계 혹은 어떤 이론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사무소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보시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유럽 쪽에 그 본사가 있긴 하지만요, 그 외에도 홍콩, 베이징, 또 그 외에도 뉴욕 등 전 세계 사무소가 퍼져 있습니다. 글로벌 지향주의적으로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디어를 모든 곳에 동일하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항상 가능하면 그 지역에 맞게, 그 컨텍스트에 맞게 저희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어디에 거주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집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스스로 혹은 저희 사무소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식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디자인 업무들 자체를요, 어느 정도까지는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디자이너라고도 생각합니다. 건축가라기보다는 디자이너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지만 점점 더 세계 경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경제이죠. 또 경제 때문에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 문화 대명사입니다. 유럽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어떤 건물인지 아시죠? 여기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문화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건축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명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면서 또 이 표현주의 그 자체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수많은 변화가 건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 자체가 급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단적으로 표현을 한다기보다는요, 또 공유하는 문명을 나타내기보다는 좀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DDP 건물 역시 프랭크 게리와 자히아드가 직접 건축한 건물입니다. 개인의 독특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요, 분명히 아주
독특한 또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이제는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흥미로운 분야로 가면서 문화 자체에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요, 도전을 받던 세상에서 이제는 좀 더 안정성을 추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이상적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1981년 뉴욕의 예술가 리차드 세라는 분이 만들었던 건데요. 위니 하시라는 건물이죠. 그리고 도시에 만든 건축물인데요. 아주 공격적인 어떤 인터벤션을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5년 뒤 시카고 리치카포 건물인데요. 굉장히 아주 소프트한 매력적인 예술이죠. 그리고 또 뭔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류에게 바람직한 예술이 무엇인가 이런 방향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올해 저희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의 요소, 엘레멘트 오브 아키텍처가 주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각각의 건축 요소를 검토해봤었습니다. 바닥, 또 벽, 계단, 이 모든 요소들을 살펴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요소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가, 3,00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비엔날레 동안에 디자인에 상당히 몰두를 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축보다는 디자인 쪽에 집중을 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디자인, 이 전시회라는 것은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1710년도 보면요, 무엇보다도 아주 기초적으로 평범하면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종교적, 어떨 때는 철학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떨 때는 어떤 총체적인 유틸리테리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적인 삶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옮겨왔을까요? 전시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쿠펠라 1906년도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또 현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살면서 행복할까요? 아니, 다른 상황에서 살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다면 디자인의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요소들을 볼 때 불이라는 요소,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불, 유럽에서 만든 첫 번째 불이죠. 문자 그대로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발명되었죠. 그리고 또 불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진화를 했을까요? 여기에서 불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 네안데르인들 어떻게 만들었을까? 원시인들이요. 역시 이게 디자인의 출발 아니었을까요? 불을 발명했다는 것 자체도요. 전시회 때 저희가 보여줬던 것은 아주 흥미로운 발전, 어떻게 진화를 했을까? 어떻게 열이라는 것, 이 불이라는 것이 인류의 환경에 적용이 됐을까? 이것을 전시하려고 했었습니다. 히트, 열이라는 것, 이게 환경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었을까? 또 미래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각 개개인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 열로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개인화될 수 있을까? 히트 수트 같은 것도 저희가 표현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환경과 접목시키기보다는 각 개개인들이 그 자체만의 어떤 그 히트, 열을 발휘하는 에너지를 발휘하는 옷을 입으면서 개인만의 어떤 열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요,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까지 디자인이 정말 초기시에 시작이 되었을까? 또 여기서 어떠한 지식, 지능이 함축되었을까? 이게 충분히 강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 지능, 인텔리전스가 그대로 반영이 될까? 어떻게 잘 번역이 됐을까? 11세기 중국의 책을 보면요, 바로 뭐 지붕이랄까 건축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이 지능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중국 지붕의 건축 11세기 보면은요. 전체 중국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11세기에 중국에서 퍼져있던 지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 지식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또 교육적인 경험으로서 다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중국 양식의 지붕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도의 지능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바로 이러한 제안이 또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현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전체적으로 바로 이러한 식으로 지붕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것은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지붕을 만든다라는 것이었으면 결국에는 다 똑같은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 방식이 또 반부패 방식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배경에서 보시면은요, 오늘날의 또 이러한 11세기 엔지니어링 공법이 바로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재현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더 간소화하여서 그래서 이를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세기만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지붕이라는 것이 지능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정치성 그리고 또 경제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학적인 요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아주 놀라운 발명이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이제 디자인 그리고 또 건축적 요소들이 더 이상은 순수한 건축적인 요소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디지털 기술과 점차 접목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화장실에서의 경험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각종 전자기기들이 각각의 이벤트들을 다 분석을 하여서 결과를 통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예를 들면은 또 열 같은 경우에도 뭐 발열을 한다거나 또는 난방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자동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디자인으로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디자인의 파트너로서 얼마나 포용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시민들 그리고 또 거주자들이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또 데이터 또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건축의 성격도 바꿔놓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운전하는 방식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자면 바로 이러한 안락함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요소들이 또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삶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감독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다음 순서로는요. 사실 이제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디자인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일종의 그 보다 거시적인 그런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단지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또 저희 사무실 전체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예를 들면 가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근래 들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는 의자 같은 것이 점차 더 없어지고 있다, 불필요해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적인 방식에서는 서서 일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인터랙션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사무실이 점차 또 혁명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에 필요한 그런 가구도 또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더 높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가구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 벽이 또 세 개의
크게 단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그냥 벽면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엔 앉을 수도 있고요. 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서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디자인의 즐거움이다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이 또 엔지니어링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또 이태리의 공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실현해 본 겁니다. 각각의 요소를 저희가 독립적으로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 디렉터께서 지금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혁명적인 그러한 설계이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엔지니어링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맞힐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디자인 영역을 말씀드리자면요, 패션 분야입니다. 자, 패션이라는 것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 건축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던가 또는 노력이라던가 또는 실현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최소 2년, 3년, 4년까지도 걸립니다. 보통은 이제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데, 자, 그런데 패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패션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혁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한 해 내에 디자이너가 많으면은 4개에서 8건의 콜렉션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999년부터 이제 프라다하고 함께 협력을 하면서 또 이런 패션 분야에서의 작업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패션에서의 지능이나 지성으로부터 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것이 저희의 그 첫 회의였었습니다. 프라다에서의 첫 회의였는데 미처 프라다와 만났었던 장면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식으로 패션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신발을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모든 그 경쟁사의 신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서로 간의 그 경쟁을 할 만한 이제 그러한 후보 신발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신발이 무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또 서로랑 비교를 하면서 경제성이라거나 또는 전술이라거나 지능이라거나 경쟁 이러한 모든 요소가 다 포함이 되면서 이런 신발이라든가 패션이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패션으로부터 새로 배웠었던 것은 이러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패션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프라다에서만 하더라도 시제품을 연간 12,000개 정도를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기나긴 과정에 판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이러한 것을 최대한 많이 모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프라다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정신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또 건축가로서 그리고 또 패션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보자면 진정으로 비판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프라다는 다른 명품사들하고 좀 차별화를 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프라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 좀 이들의 모든 작업에 있어서 그 핵심은 항상 좀 급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건축가로서 제 프라다하고의 일종의 브랜딩 전략을 함께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그 모조품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이 프라다 브랜드에 뭔가 좀 근본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도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모든 패션 브랜드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필요성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은 저희가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상당히 좀
이 속에서 보시면 상당히 좀 싸구려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본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저희가 프라다의 다른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도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재 핸드폰을 개발을 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프라다가 이 브랜드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뭐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기묘한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도 함께 저희가 고안을 하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매장을 전적으로 상업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공장소로 무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함께 고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 패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프라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단지 이것이 프라다 내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 공적 영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는 프라다 패션쇼에도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환경 이런 그 패션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예를 들면 프라다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패션에도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상당히 고전적인 그러한 그 클래식한 그러한 패션 쇼도 함께 기획을 하였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미니멀한 방식에서 패션에만 집중하기도 하였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런웨이를 조명으로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그 일반적인 패션쇼의 방식을 전복을 시켜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패션쇼에서는 제 그 첫 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바로 이 패션쇼하고 가장 그 일차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좌석을 완전히 분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그 패션에 있어서의 혼란을 초래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델들이 어디에든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아주 훌륭한 스펙타클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프라다의 가장 아름다운 미는요. 한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형식주의를 표방하면서 또 다른 쪽은 실험주의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디자인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의도, 인텐션이죠. 인텐션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하나의 오브제 혹은 하나의 접근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을 하고 또 뭔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스페이스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수영장이고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이죠. 아마도 가장 급진주의적인 것을 설명을 해보자면 한국의 경우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공간은요. 패션의 전시회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다가 또 영화도 보여줬다가 또 전시장도 되었다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수많은 계획을 짜서 각각의 행사에 적합하게 공간을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모종의 피라미드 형태를 구성하게 됩니다. 각각의 계획들이 다 쌓아도 보니까 피라미드가 됩니다. 한때는 한 층에서 혹은 전체 이 건물이 다 로테이션합니다.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셨죠? 따라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요. 이 각각이 이 장소가 상당히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될 수 있는 용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흥미로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패션 세상에서 일을 한다든지 어디서 일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여정 자체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 슈퍼하게 중요한 것, 그것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연관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 디자인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끔은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끔은
가끔은 완전히 가깝게 다가가서 완전히 몰두해서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패션이 정치계하고 함께 융합될 수도 있고 완전 분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끔은 어떤 상품 개발이라는 세상으로 같이 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상이 스스로 존립하면서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프로젝트하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했었습니다. 서울 최중심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서울의 랜드마크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을 한다는 것, 건축은 아주 안정된 건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형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게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진화할 수가 없죠. 지금 보시는 이 빌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주 급진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진화가 됩니다. 어쩔 때는 전시장, 어쩔 때는 영화관, 어쩔 때는 박물관, 이렇게 계속 이 건물이 진화합니다. 가장 마지막 행사는요, 제가 보기로는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괴해서 완전히 재미있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셨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단일 건축물인데요. 이것이 여러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비전형적인 것에서 특이점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이 오브젝트 자체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아마도 그것이 바로 좋은 디자이너의 본질 아닐까요? 좋은 디자이너라는 것은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야 됩니다.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본인의 이 생각 또 변화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좋은 디자인의 역할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격상해서 다른 세상을 한번 볼까요? 빌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인데요. 여기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디자인은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만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장 익사이팅하면서 활력 있는 그러한 도시이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현재 아주 어려운 힘든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상당히 럭셔리하기 때문에 모든 게 좀 스포일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빛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저희 미래 건축하고자 하는 이 시네마 티어터 극장 바로 옆에 있는 옆길입니다. 밤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레스토랑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극장은요, 3가지 다른 오디토리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릇 자체가 3가지 다른 그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구획화가 되었죠. 그런데 그릇 자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극장을 만드는 오디토리움 자체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문화센터들이 전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오늘날 흔한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디토리엄 혹은 무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인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콘서트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무대가 따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무대과 무대 간에 혹은 오디토리엄과 오디토리엄 간에 있어서는 서로 사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짓는가? 바로 이 극장의 토폴로지 형태론 혹은 12세기에 만들어진 그 구획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화된 극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해보는 거는 정말 낭비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3개의 극장을 합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장의적으로. 과거에 지금까지 항상 모든 오디토리움을 분리하던 것을 이런 생각을 탈피해서 합칠 수가 있다. 기술적인 공간만 확보해 두고 이 3개의 무대를 다 합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하나의 타워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의 기술을 활용해서. 물론 여기서 무대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오디토리움 분야 따로 무대 분야 따로, 그래서 이것이 같이 부상하는 겁니다. 타워 형태로서요. 따라서 무대를 서로 구분한 다음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3개의 무대를 기계로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대가 아주 탁월하게 역할할 수
수 있죠. 그리고 또 각각 개개의 무대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디자인의 가장 본질이 무엇일까요? 서로 합치는 컴바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재컴바인하면서 전통적인 요소를 그대로 살려두면서 또 다시 한번 재합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으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그 극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세 개의 오디토리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약간 큐브 형태로서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기 다른 관중들이 각기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극장 자체를 큐브 형태로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전형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중문화와 엘리트 문화를 구분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야시장에서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극장에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도록 했고요. 어떤 심레스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트, 대중들 동일하게 어떤 그 연결성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상업적으로 스마트하면서 아이디어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데올로기적으로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요. 단순하게 어떤 프라이빗한 야심찬 게 아니라 모든 대중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 합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중들도 끌어들이면서 엘리티즘도 끌어들였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극장이죠. 그러면서 또 이 건물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극장에 와서 극장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이 건물 전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극장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공연대가 아니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연도 볼 수 있고요. 또 예술도 즐길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실시해 봤었습니다. 도시의 어떤 상황, 도시 그 자체의 모습, 그러면서 대중들이 무료로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중요한 이 프로세스, 문화라는 프로세스, 극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와서 보면서 아 여기서 어떤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도 자극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인터액션, 상호작용, 각기 다른 세상에 서로 인터액션하는 것입니다. 저로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바로 이제 이러한 무대들을 서로 간에 조합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하나의 무대가 또 다른 무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완전히 그 슈퍼 스테이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그 전통적인 그러한 극장이 있고 또 하나의 전통적인 극장이 있는데,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보시면 다른 그러한 좌석들 또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1,500석까지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서 한 훨씬 더 큰 그러한 슈퍼 스테이지로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세 개의 전통적인 극장을 서로 간에 조합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자면 네 번째 보다 급진적이고 보다 더 크고 또 훨씬 더 역동적인 그러한 극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디자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디자인의 배경에 들어가는 지능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진정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장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다양한 그 개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건물의 모습이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나중에 그 야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타이페이에서 이제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더 가장 큰 스케일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정치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충분히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순서에서는 또 저희가 이제 유럽에 대해서 유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이라는 것은 일단 뭐 하나의 대륙으로서 뭐 지금은 어떻게 보자면 상당히 좀 인기가 있지만 사실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자면 일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큰 정치적인 실험이죠. 28개국이 사실 과거에는 전쟁을 치렀었던 이러한 국가들, 또 사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뭐 수백만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국가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이제는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바로 EU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또 과거에 이러한 모습부터 탈피하고 또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의 그런 모습하고도 좀 탈피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자면 이런 긴장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유럽은 굉장히 오래된 대륙이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새로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는 물론 장애물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실패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것은 유로라는 그 단일 통화의 출범대였었습니다. 이것이 유럽 국가들을 다 연결해 주는 것이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또 비도 왔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이러한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디자이너로서 저희가 관심을 가졌었던 분야는 자, 그러면 유럽이라는 개념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을까라는 데 저희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보통 유럽에서는 이제 바로 이러한 EU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 EU는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U라는 것은 결국 유럽 대륙에서의 국가들, 지역들, 또 도시들 사이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 시민들도 어떻게 보자면 EU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EU가 하나의 그 단일 색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오히려 그 차이를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또 개별성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이를 연결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유럽적인 요소를 더 살릴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유럽적인 요소를 자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EU 깃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EU 깃발이죠. 뭐 아마도 그 미국의 그 성족에서 따온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EU 깃발을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본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각국이 다 대변이 될 수 있도록요. 각국이 보다 큰 것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물론 또 유럽이 점차 그 EU의 회원국이 증가를 하면서 또 유럽 그 EU 깃발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체된 깃발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계속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식으로 가게 된다면 또 유럽의 시민들에게도 더 매력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것이 그 유럽을 대변하는 상당히 그 독특한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건축자로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때가 언제였었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이제 유럽을 방문했을 때였었는데요. 이때가 저희의 디자인 또는 저희의 그러한 생각, 이제 그러한 것이 일종의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가 또 유럽을 위해서 했었던 다른 작업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 저는 이것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유럽이 예를 들면 뭐 노벨상이라거나 또는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서 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물론 개별 국가별로 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국가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도 노벨상 수상자가 더 많고요. 특허 출원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보자면 유럽에 대해서 뭐 정치 선전이나 뭐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보다는 일종의 여러 가지 도구라거나 또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유럽에 좀 더 자신감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또 유럽 여권입니다. 뭐 유럽 패스포트인데요. 그래서 유럽의 그 공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이 유럽의 통합, 정치적인 그러한 존재인 EU의 통합을 지원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대륙, 구대륙에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보다 것이 담론에도 저희가 기여를 하면서 또 전 세계적인 그러한 대결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의 그 유럽 전체에서의 그 일종의 에너지 전략을 개발을 하는데도 기여를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북부는 좀 추운 지역이고요. 그리고 남부가 좀 더 따뜻한 지역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바람이 이 북해 쪽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아래쪽에서는 이러한 그 랜드 매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태양 그 햇빛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활용을 하여서 그래서 통합적인 EU의 그 통일 에너지 그리드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유럽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기후 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지역이 바이오매스에 상당히 적합하고 이 지역은 이 위쪽 지역은 풍력에 적합한 겁니다. 또는 뭐 지열, 이쪽이 지열이고 그리고 아래쪽이 바로 또 태양열에 적합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EU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유럽의 엔진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풍력을 여기서 활용을 하고 또 태양열을 이쪽에서 활용해서 서로 간에 보완을 해주는 그러한 에너지 체제를 만들어서 연중 내내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뭐 풍력, 그 풍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 지점들인데요. 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석유를 추출을 하는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에너지원이 점차 쇠퇴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자면 또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이고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디자인 또는 뭐 디자이너들의 본질이라고 하자면 실용적인 것과 그러니까 일상적이고도 실용적인 것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념적이고도 이상주의적인 것하고 간에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지능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이것이 에너지 슈퍼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심지어 그 북아프리카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 최종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2050년쯤 되면은 유럽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에너지 독립성을 갖도록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참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것은요. 디자인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 방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했었고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직접적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복잡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를 갖출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또 그럼 디자인이라는 상당히 뭐 한없이 가벼울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과거하고 현대를 연결을 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지능을 끄집어내서 회복을 시키는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지 과거의 성과와 지금의 성과를 비교를 함으로써 그래서 저희가 맹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점차 더 접목이 되면서 서로 간에 함께 작업을 하고 또 함께 존재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또 거대한 그 감시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의 자유가 아무래도 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이나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또 저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그 거대 전자 감시 체제 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에 종속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큼 더더군다나 디자이너들이 과거보다도 더 오늘날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